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의사들이 결국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바로 내일 의협이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 전공의와 의대 교수에 더해 동네 병원 개원의까지 모든 의사들이 휴진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장은 하루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추가적인 집단 행동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이젠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환자들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넉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급기야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총파업 투표 결과와 투쟁 방침을 밝힙니다. 앞서 나흘간 진행한 총파업 투표엔 전체 회원의 55%가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일 개원의와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고 걸기대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료기관별로 자율휴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총파업 때 참여율이 저조했던 개원의도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실제 파업이 일어난다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밝힌 이후 충북대병원 등 다른 의대들도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등 집단 휴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들이 현장을 지키도록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문제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처분 등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자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의료계 행태에 대해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희귀병을 앓는 딸을 20년 넘게 간병해온 엄마는 취재진에게 간절한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환자들이 자신들의 아들, 딸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나약한 환자, 우리 딸만 죽어간다는 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해를 해야 우리 지금 환자들이 삽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어제 판결에선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총 39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북한에 800만 달러가 넘어간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대가를 바라고 북한에 돈을 보낸 이상 외환 거래 절차와 관계없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방북 비용을 사례금이라고 언급한 만큼 최소 300만 달러는 뇌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팜 지원금 500만 달러까지 뇌물에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은 대북 송금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잔여 사건을 일괄 처리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민주당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더해 검찰을 정조준한 특검 추진, 나아가 검사 탄핵까지 2중, 3중으로 이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이 시급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3일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검법 신속 처리에 키를 쥔 국회 법사위에는 강성친명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법사위는 특검법, 탄핵안 등을 다루는 소관상임위, 관례적으로는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의 강경파를 앉혀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검사 탄핵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1심 판사 실명이 거론되며 검사보다 판사가 문제다 등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여권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어제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여의도 대통령인 이재명도 필연적 유죄라면서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살해금으로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도 이전 부지사가 유죄라면 이 대표 역시 필연적으로 유죄라고 썼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며 자기 범죄로 재판받다가 대통령 되면 그 형사 재판은 중단되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이 대표 관련 메시지를 낸 건 처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는 이 대표를 향해 비겁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유빈, 사회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손 기자. 먼저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유죄를 받았으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판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일단 쌍방울이 이 대표를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건 인정했거든요.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지원을 바라고 송금했다고 봤는데요. 검찰은 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려면 이화영 부지사 정도가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결정했다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경기도 내부 문건을 보면요. 이 대표가 북한에 직접 방북을 요청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시작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손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의 이 지시 여부를 밝히는 근거를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조폭이라고 비난하면서 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 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텐데 물증 있습니까?
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 등 3가지 정도 물증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이 부지사 측은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의 송명철 조선 아태이 부실장이 중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바로 옆 남측 상석에 이 전 부지사가 앉아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 전 회장은 대선을 언급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번 맙시다. 우리가 통일하면 대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고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는데요. 이 영수증도 검찰이 이 대표 기소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느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니요.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친 직후에도 기자들 질문에는 침묵했고요.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 중 쉬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눈 앞까지 갖다 대고 집중해서 기사를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도 5분 가까이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는데요.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취재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나 중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2차례 화상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다고는 하는데요.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동안 수원지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회유 의혹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적극 방어에 나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3가지 방어막을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바로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이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역으로 특검들이 수사하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깨버리겠다는 거죠. 이 특검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려면 2번째 방어막이 필요한데요.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지난 국회를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308일이 걸렸거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국회법상 한 달, 더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민주당이 검찰을 겨누고 있는 각종 법안들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특검법이란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3번째 방어막으로 검사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대 때는 엄선하고 엄선해서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처리했죠. 이번에는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했던 수원지검 실무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전방위적으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들 직무 곧바로 정지되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인혜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개입에 관해 진술이 계속 바뀌다가 종국에는 검찰의 조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도 이재명 대표도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검찰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이 선고된 만큼 이 대표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말을 여러 번 뒤집은 상황에서 또 진술을 바꾸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체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당대표 원톱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호응보다는 오히려 개파 간 유불리를 두고 시끄러워지자 결국 바꾸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잦은 비대위 출범을 막고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만들겠다며 2인 지도체제를 띄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집권당이 되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우리 2년간 6번이나 지도부가 교체되는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를 무리하게 바꾸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황 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당내 예민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도체제 논의는 다음 연구과제로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다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비판도 나오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두명을 하겠다는 건 정말 실은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견제는 하고 싶다. 이 의도가 너무 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당원 당규 개정 특위 핵심 관계자도 당권 주자들이 반대하면 채택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은 단일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다. 전당대회 경선 룰인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은 7대3과 8대2 둘 다 팽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심 8대 민심 2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중 전당대회 룰 개정이 마무리되면 차기 당권주자들의 출마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번 주말 북에서 불어오는 이 북풍이 예보되면서 북한이 3차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재혁 기자, 북한이 오물풍선을 곧 날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늘 밤까지는 남풍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이나 오전쯤 이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는데요. 이때 북한이 3차 오물풍선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게 군의 판단입니다. 풍선이 날아오는 이 상층부의 풍향을 확인해 보니 내일 오전부터 북서풍이 시작됩니다. 특히 기상청과 군의 분석을 종합하면 내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가 풍선을 멀리 날리기에 좋은 조건이어서 북한이 3차 오물풍선을 날릴 경우 이 시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북서풍이 불면 서해안 가까이서, 정북풍은 강원 철원 등지에서 살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1차 때처럼 서해안을 중심으로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북한군의 준비 징후는 아직까지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군은 내일이 아니라면 화요일에 살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북도서 지역에 중국 배들이 조업 중인 만큼 이 북한이 서해에서 다른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은 만약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대북 확성기 설치 등을 포함해 상응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기자, 탈북 단체들도 계속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이 100배 맞대응을 예고했지만 이 탈북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탈북 단체는 어젯밤 9시 이 인천 강화도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전단 20만 장을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엔 또 다른 탈북 단체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쌀등이 담긴 페트병 500개를 북측으로 띄워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일주일 전 북한의 2차 오물풍선 살포가 예상된 상황에서 최전방 부대 사단장이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은 즉각 감찰에 나섰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군 관련 제보를 받는 한 SNS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1일 저녁 10시쯤 육군 1사단 사단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휘통제실에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날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2차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을 예고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전방지역 부대에 지시한 날입니다. 실제 북한은 저녁 8시쯤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45분 뒤 풍선 700여 개가 군사분계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인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1사단장이 그 시각 음주 회식을 하고 있던 겁니다. 1사단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시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풍선 대비와 수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사단장은 반년 넘게 준비한 과학화 전투훈련이 끝나자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하 여단장들과 영내회관에서 부부 동반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중령급 참모가 위기조치단장으로 상황을 관리 중이었다며 작전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지휘관이 군사 대비태세 유지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해당 사단장을 즉각 직무 배제하고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 신사가 한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사 측은 한국인들이 보인 추태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유명 관광지 와타즈미 신사 SNS 계정에 게시된 영상들입니다. 흡연 금지 구역이지만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뭔데 감을 지르는데? 에? 에이, 뭔데 감 지르는데? 다 받고 안 되는 사람 되지.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신사에서 단체로 노래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합니다. 모두 한국인들의 만행이라며 신사 측에서 한국인 출입 금지 조치와 함께 추태 모습을 여러 촬영해 SNS에 얼굴까지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일본인 비하 표현이나 욕설부터 역주행 같은 교통법규 위반까지 촬영된 모습도 다양합니다. 신사 측은 한국인의 문제 행동을 일일이 대응하는 건 어렵다며 신사를 지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だからその小便をしてたから注意して韓国ではこういうことが許されるのか日本では法律で禁止されてますけどって話したら韓国だったらいいんですよって言ったんです。 해당 신사는 지난 2019년에도 한국인 출입을 금지해 혐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누리꾼들도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사 측은 일본 영토에선 일본의 예절을 지켜야 되지 않냐며 혐한이나 차별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公開というか普通通りにしたんです。もう韓国人が嫌いだから言うてす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 또 한국인 출입 금지 조치도 당분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가 자리를 피하자 이 여성은 뒤를 쫓아가서 다시 폭행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이 맞은편 남성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남성이 자리를 뜨려 하자 여성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집니다. 남성을 뒤쫓아가며 주먹으로 마구 폭행합니다. 이 광경을 영상으로 찍던 시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폭행당한 남성은 60대 택시기사, 20대 여성은 택시를 탔던 승객입니다. 택시 안에서 승객이 운전석 위로 발을 들이민 게 발단이 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운전에 방해된다며 발을 치워달라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양말도 벗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도저히 이게 운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치워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갑자기 승객은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차를 세웠는데도 내리지 않자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밖으로 나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다 스스로 넘어지는가 하면 주변을 지나던 여성들에게 자신이 폭행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나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죠.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여자분이 자기가 좀 전에 있었던 폭행 장면을 찍은. 여성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는 게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행인들로 붐비던 금요일 저녁 시간 도심 번화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흥가 상권을 두고 영역 다툼을 벌이던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유흥가. 한 남성이 벤치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찔린 남성은 도로에 쓰러지고 놀란 시민들이 주변을 벗어납니다. 흉기를 든 남성은 다른 남성의 멱살을 잡더니 또다시 여러 차례 휘두릅니다. 흉기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남성.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거리를 찾은 시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명소리도 많이 들렸겠네. 당연하죠. 얘가 아주 쏙쏙 됐으니까. 나 놀란 눈치죠 뭐. 왜냐면 처음 보니까. 흉기에 찔린 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58살 김모 씨. 유흥업소에 여성 적개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였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코로나 사태 후 상권이 살아나자 새로 보도방을 차린 업주였습니다. 줄곧 김 씨와 이권을 놓고 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김 씨를 업계에서 쫓아내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범행 당일에도 차량을 동원해 김 씨를 비방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이만큼은 보도 아직도 부러지라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욕까지 하면서 이래서니까 이제 못 참은 거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불법 성매매가 실제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를 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현충일 아침, 경찰이 서울역 출구 인근을 이곳저곳 탐문합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수색은 3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제 새벽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서울역 출구 인근입니다. 곳곳에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여전히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맨날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렇게 말다툼을 했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칼 갖고 뭐 죽여버린다 소리도 했다고. 이 양반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가군 쪽에 이쪽에 피해 문제가. 피의자 30대 남성은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날 오전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당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남성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정확한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범행 경위와 자수 원인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휴일 새벽 시간대 발생한 사건인데다 주변을 비추고 있는 CCTV도 마땅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다며 이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주는 업체가 버젓이 홍보까지 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량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건 현장 360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번호만 말하면 바로 만들어주겠다, 당일 배송해주겠다. 불법 차량 번호판 제작 업체의 홍보 문구인데요. 엄연히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사는 임병남 씨. 한 번도 간 적 없는 춘천 지역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우리 작업차들은 춘천에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번호판은 분명히 똑같아요. 같은데 차도 틀리고 차종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혹여 범죄에 악용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든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차량 등록지를 모르다 보니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하는데 한 전체 다 해서 한 8, 9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22년엔 위조 번호판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뺑소니를 친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SNS에는 번호판 위조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홍보글을 올려둔 업체에 제작 문의를 해봤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옵니다. 왔다. 자신들이 1위 업체라고 소개하고는 곧장 위조할 차량 번호를 요구하고 다음날 퀵 배송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해외에서 제작된 샘플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엔 위조된 구형 번호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위조는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 불법으로 들어와서 원판 자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배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상 불법에 이용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갑이겠죠, 아무래도. 주무부처는 위조업체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없는데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어서. 사건 현장 360 장호림입니다.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대표 랜드마크, 거대 예수상이 우리 전통 의상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수상이 어떤 한복을 도대체 왜 입게 된 건지 정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대표 랜드마크인 예수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높이 30m의 예수상에 빛을 투영해 청색 도포를 입은 것처럼 연출한 건데 한복 미디어 아트는 우리나라 이진희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또 상징하는 전통 의상이 브라질의 대표 상징물인 예수상에 입혀진다는 거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한국에서 청색이 봄을 의미하듯 브라질에선 자유와 희망을 나타냅니다. 청색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문화가 관통한다는 점에서 청색 도포로 양국의 유대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국과 이제 브라질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화합하는,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좀 담았어요. 허리띠에 새긴 초록과 노랑, 빨강 등은 브라질 G20을 상징합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는 9일 열리는 한국의 빛 전시회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상이 한복을 입기 전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캔버스로 사용됐습니다. 새롭고 보편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포르투갈어 문구가 담겼는데 이는 지난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출간한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예수상 미디어 아트로 모든 사람에게 지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요즘 중국에선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대학 문턱 탓에 응원 열기가 뜨거운데 수험장 앞에 꽉 끼는 원피스를 입고 여장을 한 남성 무리가 진을 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무슨 일인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제 속에 학교 안팎으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사이로 중국의 여성 전통 의상인 빨간 치파오에 하이힐을 신은 한 남성이 눈에 띕니다. 양손에는 행운을 의미하는 해바라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중국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를 보고 있는 자녀를 응원한 아버지입니다. 이번엔 교장 선생님이 보라색 치파오를 입고 교단 앞에 나섭니다. 학생들로 가득 찬 학교 운동장에 여자 선생님은 물론 남자 선생님들도 치파오를 입고 줄지어 걸어갑니다. 학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올해 중국 수능에는 1,300만 명 넘게 응시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커지면서 남녀 할 것 없이 치파오 응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치파오의 치가 깃발을 펼치자 승리한다라는 문장이 연상돼 응원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간 자녀는 공부를, 어머니는 치파오에 맞도록 다이어트를 약속해 12.5kg을 감량한 사연도 화제입니다. 남자 학원 선생님도 수능 전 깜짝 치파오 응원을 보냅니다. 2, 3일간 치열하게 치러지는 수능 기간, 중국 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음 감지 장비와 대리시험을 우려해 홍채 스캐너 등을 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전 세계가 폭염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는 50도 안팎의 이 살인 폭염이 덮쳐서 일사병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냥 수도꼭지를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보도에 배두헌 기자입니다. 낮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인도의 살인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선 찬물을 틀어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 나와 샤워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도 곳곳은 급수난도 심각합니다. 빈민가엔 급수차가 물을 실어 나르지만 필요한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बस ऐसे पानी आता है सुबह पानी को 9 बजे 10 बजे आता है 8 बजे आता है कभी सुबह आता है उस पानी का कोई गारंटी नहीं कब आए कोई गारंटी नहीं पानी की 이마저도 오염된 물이 적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식수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एकदम पीला और इतनी बदबू आती है उसको भी लोग भरते हैं क्या करें मजबूरी में क्योंकि कोई सोर्स नहीं है ना उसके अलावा 더위를 먹고 쓰러진 온열 질환자들은 병원으로 쉴 새 없이 실려옵니다. 원숭이마저 열사병으로 기절해 경찰관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낼 정도입니다. 인도 법원은 지난 몇 주간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 또한 폭염 관련 일수는 느는데 비가 오는 날은 줄어 인도에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다른 나라 지도자에게 직접 사과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진 겁니다. I apologize for those weeks of not knowing what's going to happen in terms of funding.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인데 바이든이 공식 석상에서 젤렌스키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83조 원 상당의 지원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실제 지원은 6개월이나 지체됐습니다. 이 틈을 타 러시아가 공세에 나서며 우크라이나는 동부 격전지인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악시오스는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희생을 치렀고 반대로 러시아의 입지는 더 커졌다며 사과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3,1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연대 움직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은 핵 공격의 무방비 상태라며 또 한 번 핵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면서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안에 학교가 있는 게 당연시되곤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안전한 등교 때문에 단지 내 학교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저물고 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 1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당초 이 아파트 단지에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020년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내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단지 내 중학생이 1,000명 내외로 추산돼 인근 중학교에 배정해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시 소유의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학교가 생길 거라 믿고 분양받았던 입주 예정자들은 반발합니다.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재건축 조합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분교 형태의 도시명 캠퍼스를 만들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역시 진전이 없습니다. 이 밖에 서울 서초구 재건축구역도 초등학교 부지를 체육시설로 바꿨고 잠실 주공 5단지도 중학교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을 강타한 저출생 문제가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싱가포르에 대승을 거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중국전을 앞두고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대표팀이 팬들과 함께한 시간, 그 현장에 임종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가볍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골키퍼 조현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황소 황희찬이 후배들과 패스게임에 한창입니다. 근육을 풀던 맏형 주민규와 이강인이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은 주민규는 한을 풀었다며 기뻐합니다. 가족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을 풀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우리 대표팀은 1시간가량 공개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훈련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팬들의 응원과 환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느라 여념이 없는 팬들. 곳곳에는 이들이 준비해온 응원 문구도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없는 대표팀 훈련 모습에 팬들은 보는 것만으로 설렙니다. 선수들의 축구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몸놀림이 빠를 수 있나 싶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설레다 못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잤고 이강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다치지 말고 중국전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 트레이닝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생 많았고, 팬들의 응원을 듬뿍 받은 대표팀은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의 대결에 나서게 됩니다. 싱가포르전 대승에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그쳤고 비구름은 동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부의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고요. 전남 남해안과 영남에만 새벽까지 최대 40mm가 더 내리다 그칩니다. 내일은 비 없이 나들이 가능합니다. 전국이 종일 맑겠고 한낮에는 다시 덥겠습니다. 다만 더위 속에 오후에는 호남 동부와 영남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와 경북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기온은 서울 18도, 청주와 부산 20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 정도 높습니다. 다음 주에는 곳곳에 소나기만 아니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병원부터 동네 병원까지 설마 하던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했지만 의료 공백 속에 남겨진 환자들은 병마와 더 큰 싸움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는 환자 가족의 절규가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환자들의 절규, 외면하지 말길.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